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무더기 도발을 나흘 내리 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노리고 이러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6.25 이후 크게 늘었던 입양이 12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해오던 각종 입양 업무를 내년 7월부터는 정부가 전담하는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질 건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사흘째 GPS 교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각종 릴레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합 도발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안 소장님,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북한이 지금 또 미사일을 이렇게 많이 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난번 제2차 정찰 위성이 보기 좋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작은 미사일을 많이 쏴서 우리 국방력을 좀 소진시키는 이런 공작을 시작했고, 특히 이제 이 GPS 교란은 북한이 서부전선 일대가 평양 소위 김정은 최고 존엄을 지키는 데로부터 그 지역 방어를 위해서 이 GPS 영향이 서부전선에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이번에 총실험하는 겸 우리의 어떤 대북 삐라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반발 작용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이 GPS 전쟁, 즉 하이브리드 전쟁에도 준비가 돼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쪽에서 어선이라든가 네. 또 여객선의 GPS가 일부 피해를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먹통이 된 것까지는 아닌데,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계속해서 한다면 이게 피해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이 GPS라는 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항공기, 선박, 또 군사, 해군, 무기 이런 것들이 다 그 전파를 통해서 교호작용을 하는데, 북한이 저런 걸 교란시킨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선도 특히 자기의 목표, 구역 이런 걸 다 GPS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동하는데, 이걸 북한이 그냥 재밍을 통해서 일체 혼란을 주면은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인 경우 모든 정보 입수라든지 이런 데서 이 GPS 교란을 당하게 되면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지금 아주 저런 반격적인 GPS 교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민들은 나갔다가 낭패를 보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GPS가 안 되면 방향뿐만 아니라 어군 탐지라든가 상호 연락 이런 게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여객선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서해 연평도나 병릉도로 나가는 배도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곧 주말이고 휴일이니까요.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우리나라에 와 있었는데도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버젓이 발사했습니다.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자,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 27일 날 서울에서 끝난 한일중 정상회의에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내용이 이제 담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만큼은 아닙니다만, 북한으로서는 핵을 지금 헌법에까지 규정하고 무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이 이런 논의 자체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그에 대한 반발을 감행한 것이고, 바로 그래서 그 공동선언,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나온 2시간인 그렇죠. 바로 그 27일 6시에 북한 외무성이 아주 거친 그 반발 담화를 냅니다. 난폭한 내정 간섭이다. 난폭한. 예, 바로 그렇게 담화를 나고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이 군사정찰 제2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긴 이제 러시아발 그 엔진이 사실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동 폭파되어서 실패는 했지만, 폭파시킨 거라고 했죠. 네네, 그런 어떤 결과, 그런 반발로 이러한 발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실패를 인정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있어서, 자, 이런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중국과 우리나라 뭐 미국 등의 경고를 한 걸까요? 아니 우선 객관적으로 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명확해졌고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패보다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런 실패를 말하자면 토대로 앞으로 더욱더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 이것을 표명하고 특히 대내적으로도 이런 실패에 어떤 다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한꺼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0발 넘게 쏘았습니다. 거의 난사 수준이었죠. 다목적 도발, 여러 가지를 겨냥한 도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들어와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그야말로 최대 규모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를 경계하는 도발과 함께 지금 러시아가 수요로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연장 미사일들이 북한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무기라는 건 보통 5번 정도를 실험해야 전장에 현장 배치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뭐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있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외화를 벌어야 되고 물론 뭐 러시아가 경화 결제하는 건 아니고 네. 뭐 중유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러시아 전쟁을 하나의 호기로 생각하고 지금 들러붙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발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실험용이라는 게 좀 지배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유사한 항적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게 포착이 됐고 네. 이게 알선 방향으로 간 거로 봐서 이게 러시아에게 자 우리 SRBM이 이 정도 위력이 있고 실제로 이게 잘 나가고 잘 뭐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피할용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방사포탄이라든지 그 몇 가지 재래식 무기들을 러시아에 수출했는데 이게 계속 그 말하자면 오발탄이 나오고 명중률도 그렇고 이게 시원치 않으니까 러시아에서 계속 그 뭔가를 거는 겁니다. 네. 브레이크를 거니까 이거 안 되겠다. 김정은이가 이제 군수공장을 여러 차례 돌아다니면서 이거 똑바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은 제2경제위원회는 이걸 실험을 해야 똑바로 만드는 거지 실험 없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실험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GPS 교란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사흘 연속 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우리 여객선 또 어선들이 피해를 봤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말 일요일로 가서 관광객들도 늘어날 거고요. 날이 좋으니까 뭐 어선들도 조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심각한 피해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객선, 뭐 민항기, 항공기, 무슨 선박 모두의 그 오작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NNL 가까운 지역에서 여객선이나 어선이 움직이다가 이 GPS 혼란으로 인해서 북한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이걸 이제 노리는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전선 일대에 이런 GPS 혼란 그 재밍 부대들을 집중 배치해 놓고 그걸 타격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에 뭔가 교란을 가져오고자 하니까 우리가 이게 잘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일부 어민들 조업을 못하고 돌아왔다. 이게 본격화하면 피해가 심각해질 거란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예의주시하고 대처를 해야겠죠. 북한의 릴레이 복합 도발 가운데 가장 황당하고 역겨운 건 바로 오물풍선 도발 테러입니다. 합참은 격추 대신 침착하고 신중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격추하게 되면 풍선이 떨어져서 낙하하는 힘에 의해서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위험물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확산이 되게 되면 더 회수가 어려워지고 또 북한 쪽에서부터 날아오고 있는데 그걸 격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탄이 MDL 이북으로 월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북한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그 치졸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죠? 예, 북한이 현재 이러한 그 우리를 상대로 일종의 그 심리전을 펴면서 어떤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런 일단 치졸한, 아까 치졸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러한 또 아까 GPS 교란, 이러한 어떤 좀 저강도랄까? 이런 복합적인 낮은 강도의 도발에 대해서 얼마나 동요하고 국민들은 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일종의 테스트해보는 과정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똑같이 치졸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예,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의도를 분석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기조를 밝혔습니다. 네, 심리전이나 작은 복합 위협들이 작용하는지 좀 떠보는 것 같다. 자꾸 테스트란 말을 해요. 아, 이거 어떻게 잘 대처하나 받아치나 이런 걸 본다는 얘기인데 신중하고 침착한 대응 기조. 그러나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계속 오물이 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원점 타격도 고려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그 오물을 오물로 같이 어떤 국제사회에도 보기에 정말 이러한 치졸하고 어떤 지저분한 이러한 도발로 맞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아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네. 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은 뭐 가령 그 DMZ 휴전선에서의 그 어떤 대북 방송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 그리고 어떤 여기에 만일에 어떤 화생방 공격 물질이나 이런 게 돼서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입힌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뭐 격추를 포함해서 어떤 원점 타격을 포함해서 당연히 그러한 시나리오의 별 대응을 정부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풍선 공격은 과거에 독일이 생화학전 등에 썼던 적이 있어요. 전사에 나옵니다. 실제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로마 시대에도 뭐 기구에 뭘 넣어서 달아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북한의 오물 풍선에 이 타이머, 기폭 장치가 달려 있었던 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고, 원래 이 분야에서 북한은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이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대적국, 노동당 식국으로 바꾸면서 김여정이 내린 1호 명령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공작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그야말로 뭐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거보다는 네. 뭔가 좀 현명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번 기회에 북한이 저도 휴전선에서 한 10여 년 근무했지만 그러셨죠. 예, 오물이 이렇게 날라온 적은 사상 최초입니다. 그것도 가축 분뇨까지. 예, 가축 분뇨까지 뭐 휴지장을 가위로 썰어서 놓은 거 보면 아주 급하게 보내긴 보냈는데, 북한이 뭐 별로 보낼 게 없으니까 저거밖에 못 보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서 뭔가 좀 더 우월감을 가지고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심리전이 정말 치졸하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을 한번 과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문제와 관건은요. 북한의 이런 저급한 공격에 우리가 바로 맞대응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심리전은 북한에게는, 우리로서의 심리전 역량은 북한에게는 거의 핵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최고의 비대칭 전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휴전선,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대북 비라라든지 이런 게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북한이 이제 또 북풍이 불면 이번 주말에 또 저런 걸 계속 뿌릴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은, 저런 저급한 행동을 할 때 10배, 100배의 대가가 차려진다는 것을 한 번은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김여정 선동부 부부장,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라. 거의 비아냥조의 얘기를 했는데 더 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주말과 휴일 대비해서 접촉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당국의 얘기도 전해드립니다. 자, 북한은 2016년에 대남 비난전단 150여 장이 담긴 풍선 2개를 우리 쪽으로 날려보냈었습니다. 당시에 서울 주택가 전깃줄에 매달린 채 발견이 됐죠. 자, 그 장면 나옵니다. 자칫 정전이나 불이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풍선의 크기가 뭐 한 어떤 건 5m, 7m, 10m가 되기 때문에 저 물체가 제때 밑에 달린 물건이 타이머에서 떨어지지 않고 통째로 고압선이나 저런 데 떨어지면 충분히 합선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군이 이제 저걸 또 쉽게 사격하지 않는 것은 그 사격을 해서 풍선을 찢어 놓으면 저 물체 자체가 고의 폭발력을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못 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거의 뭐 300개에 달하는 저런 오물덩어리를 북한에서 날려 보냈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국민들 자체가 저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제때 군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수고를 하고 또 북한이 이번에 CD까지 넣었는데 사실 북한이 보내는 CD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못 됩니다. 역시 격이 좀 낮다 그러네요. 격이 낮아서 오히려 북한의 웃음거리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물을 넣는 치졸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저런 심리전을 하면 할수록 아마 더 북한의 위상을 대회에서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풍선 도발을 계속해 오면 우리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거나 무인기를 북한에 들여보내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실효적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아킬레스건은 이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건 북한의 지금 재래식 그 전력이 거의 70%가 휴전선 가까이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 그대로 북한 전국에 이제 전파시킬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북한 군인들이. 네네. 따라서 저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더 우리가 국방부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지만은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폭탄 수준인 저런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 정권에게 위협을 주고 치졸하게 심리전을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도 또 우리의 우월한 체제를 북한에 알려주기 위해서도 저 확성기 방송 재개를 북한 당국의 협박으로 한번 카드를 들이밀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무인기를 들여보내는 방법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무인기가 김정은 집무실 같은 데를 일부라도 만약에 이제 들어가서 격추되겠지만 그렇죠. 찍는다면 이건 또 어떨까요? 그것도 대단한 우리의 비대칭 전력입니다. 지금 뭐 우리 군에는 무인기로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뭐 사령부까지 조직이 돼 있고 드론 부대가 조직돼 있기 때문에 이 드론 부대가 활동을 개시하면 북한의 모든 것을 촬영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쯤 과시해서 김정은 정권이 이거 한국하고 네. 뭔가 붙어봤다간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안 소장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련의 북한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소집합니다. 북한도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물론 우리도 참석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일 북핵 대표들 간에는 이미 북한의 이 안보리 위반에 대해서 곧 규탄하는 입장을 공유했고 또 미국 또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참여해서 강력한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방안 이것을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하게 될 예정돼 있는데 북한은 이제 이해 당사국으로서 네. 나와서 뭐 또 자신들의 그 특유의 또 궤변을 아마 늘어놓을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중국과 러시아인데 이 상임이사국인 이들 두 나라가 최근에 보면 북한의 핵에 대한 제재 이 안보리의 결의 이행에 대해서 계속 북한을 비호하는 쪽으로 그렇죠. 갈수록 지금 삐딱하게 가고 있는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어떤 그 방안들이 도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의료개혁 속보 전해드리겠는데요. 31일로 내년도 전국의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정원이 확 늘어난 내년 의대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지역 인재 전형이 재작년에 비해서 무려 900명 가까이 거의 1000명에 이를 정도가 된다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아주 큰 특징이에요. 예,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대입 전형의 시행 계획을 보면 지역 인재 전형이
1,913명. 이게 무려 900명 가까이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비수도권 특히 이제 보면은 의대 전체 정원도 물론 이번에 1,497명이 늘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중에 특히 비중이 비수도권의 의대 지역들, 비수도권 지역의 의대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비수도권의 의대 비중이 이 정원 비중이 무려 71.2%.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거의 그 2배 이상이 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대를 좀 보내려면 또 의대에 가려면 지방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 유학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학원가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부모들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의 그 지역 인재 전형을 포함해서 지방 의대 정원 자체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고교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해지겠다. 이런 또 기대들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를, 우리 학생 자녀를 지방으로 유학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앞으로 아마 향후 5년간 내에 굉장히 이런 바람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충청도라고요. 예, 충청도가 왜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냐면 그 충청도가 이번에 늘어난 인원도 보면은 지역 인재 전형 규모가 기존에 170명에서 464명, 오. 무려 2.7배가 늘었어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충청권이 현재 의대가 6곳인데 6곳에 진학시킬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 숫자가 고등학교 한 개당 기존에는 0.9명이었는데 이번 이렇게 늘어나면서 2.4명 한 고교에서 의대에 2.4명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그 수치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한 명 가기 어려운 경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아이를 그 충청권으로 고등학교로 빨리 전학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데서 가장 선호되는 지방 이전 그 후보지가 충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충청도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덩달아서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지각 변동까지는 아니어도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날 전망이 나오는데, 자, 이사 선호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죠? 이게 그 종로학원이 최근에 이제 3월 말에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 서울 수도권 소재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의대가 지금 막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그 가장 그 이사를 갈 것으로 많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라고 할 때 충청권이 단연 아까와 같은 1위. 이유로 1위가 나왔고 그다음에 아마 역시 좀 비슷하고 또 지역 접근성도 가깝고 하는 것이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약간 거리 순으로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호남, 제주는 이제 학교도 적지만 좀 예. 그 뒤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 부동산 문의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교육부도 의대 입시를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지방 이전 움직임이 이렇게 커지자 입장을 내놨는데, 박 의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네요. 예, 이렇게 어떤 지방 이전 자체는 무엇보다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정부의 큰 정책 방향 또 특히 지금 지역 필수 의료와 함께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이 방향에 비추어서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아까 위장 전입 시켜서 거주지만 이렇게 등록만 지방으로 주민등록 해놓고 서울서 다니면서 이런 위장 전입도 있지 않겠냐? 뭐 그거 인사청문회 때 많이 지적하잖아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당국은 뭐냐면 그거는 이미 우리가 농어촌 전형이라는 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경험이 축적돼 있고 그래서 각 지방 대학들이 그런 것에 대한 철저히 검증을 해왔고 그렇게 충분히 자율적으로 잘 그 위장 전입이 없도록 잘 걸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가려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중3에서는 가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자, 안찬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지요. 지금까지 민간이 담당해온 입양 업무를 내년 7월부터는 정부가 담당합니다. 6.25 이후 고아 수출국이란 말까지 들었던 우리나라의 입양 시스템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건데요. 이번 주제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입양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너 됐다. 너 걸을 수 있다 이제.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이번 주제에는 양지민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입양이라 하면 민간 업체들에 의한 해외 입양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우리나라의 입양이 이 7월부터는 확 바뀐다. 이게 이제 내년 7월부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입양 업무가 내년 7월부터 이 보건복지부로 창구가 단일화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현행은 사실은 이 민간 기관을 7곳 정도를 본인들이 다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기관마다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차이점들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기관을 선정해서 이제 연결이 되면 그 이후에 민간 기관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7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비교를 하라라는 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도 그만큼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실 사후 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제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내년 7월부터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사후 관리를 직접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이 된 이후에 사실은 그 가정으로 아이가 간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거든요. 많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파양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나가느냐가 정부의 이제 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가 일괄해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네. 파양이란 말만 들어도 참 가슴이 아프네요. 국내 입양이 힘든 2살 이상의 아동, 아주 어리지 않고 2살이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의료적인 소견, 이게 아주 이제 용어가 좀 어렵지만 뭔가 좀 이 의료적으로 어려운 그런 결함이랄까요? 이런 게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4개월이 지난 이상 그러니까 아동의 경우에는 많은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서 선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컸고 인지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비교를 굳이 하자면 신생아 입양을 하는 것이 혹시나 발생할 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개월 이상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입양 자체도 어렵고 그 절차도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기 없이 신속하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차원의 좀 지원이 돼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조금 관심이 있다라든지 혹시나 내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비 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입양의 절차라든지 다른 이제 성공적인 입양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좀 마련을 해서요. 입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혹시나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 교육 과정 밟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어린이가 전국적으로 10,000명 가까이나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정 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야, 미쳤어?
어디 남의 자식을 키워? 였어요. 아휴,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우리 아들이 아주 미치게 이뻤거든요. 이런 오해들을 하세요. 얼마 받길래 그래? 그럼 뭐 엄청 많이 만나고 하죠. 우리 딸이 사랑 엄청 주거든요. 대부분 보통 사람은 못하겠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통 사람은 아니죠. 자식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것만 또 없을 테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 행복해지는 건 아이가 아니라 부모 자신이라는 걸. 가정위탁 제도로 더 큰 행복을 만나보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정말로 행복해지는 건 부모들이라는 걸 잘 모른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좀 뭉클한데요. 가정위탁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건지 좀 박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입양이라고 그러면 어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아이를 항구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로 이렇게 데려다 키우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이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그 일정 기간 어떤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그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그 적합한 가정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주는 것. 예, 이것이 일단 그 기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그 어떤 일반 위탁, 전문 위탁, 그다음에 일시 가정 위탁을 포함해서 한 9,500명 많아요, 가량이 생각보다. 현재 이 가정 위탁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화면에도 나왔듯이 실제 이렇게 가정 위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물론 아이도 행복하겠지만 네네. 키우는 자체가 이 부모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보람과 기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가정위탁 부모들의 말로 캐치프레이즈가 나오잖아요.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 자신이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가 봅니다. 정부는 이런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들을 하는데 이걸 좀 더 늘리기로 했죠. 네, 그렇죠. 이제 양육 보조금이 이제 가정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한 20만 원가량 지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혈연이 아닌 위탁 가정에 대해서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뭔가 아이 부모는 아니지만 친인척에게 가는 경우에는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이제 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위탁 가정인 경우에 이제 지원금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정 위탁을 하다 보면요. 부모가 좀 어려운 것이 내가 법정 대리인도 아니고 친권자도 아니고 아이의 정말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통장을 개설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야 돼서 여권이 발급이 필요할 때 그렇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그러한 여권 신청이라든지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손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 제도를 정비를 해서 위탁 가정에 맡겨진 아이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서 이 위탁 가정의 부모가 사실상 아이를 법정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통장 개설이라든지 여권 발급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업무를 대신해서 볼 수 있도록 좀 변화가 생기고요. 네. 특히 조손 가정이나 아니면 장애 아동을 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맡을 경우에는 그 아이가 가진 장애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정말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한다면 그 부모들에게는 양육 코칭을 좀 지원을 네. 해서 아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도 함께 실시가 됩니다. 네. 무조건 아이를 데려다 기르는 게 아닙니다. 코칭을 하고 인문 교육을 받고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때 고아수출국이란 별명, 사실 오명이죠. 그런 것까지 붙었던 우리나라의 입양아 수 12년 만에 10분의 1 이하로 줄었고 12년 내리 지금 감소 추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의 경우 2,464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5년에 보면 거의 절반, 네. 1,057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5년 뒤인 2020년에 오면 492명으로 또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지고요. 그러네요. 최근에 그 2020년 이후 해마다 계속 완만하지만 계속 떨어져서 작년 현재 22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 12년 만에 한 10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국내외 입양이 이제 그 비율이라는 게 비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비중에도 많은 변화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보면은 당초에는 그 국외 비중이 상당히 그
5% 가까이 됐는데 현재 보면은 이제 국내 입양 쭉 변화를 겪어서 2023년에 현재 보면은 국내 입양이 150명, 그다음에 해외 입양이 79명. 숫자 자체가 워낙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네.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법원이 허가하는 입양아 수, 이게 법원이 허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2023년에는 4년 내리 줄어가지고 이제 곧 200명도 안 되겠어요, 이 추세면.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200명 이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국내 입양이 150명에 해외 입양이 79명. 이것은 2011년 기준으로는 10%에도 못 미치는 건데 예. 이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만큼 뭐 여러 원인이 있고 뭐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입양 아이가 낳아서 그 본인의 가정에서 커질 수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좋아진 것이라고 여러 가지 직접 키우는 비율이 늘어난 거니까 또 어떤 부모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지 않는 경우가 좀 줄어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박 의원의 견해셨고요. 자, 그런데 이런 입양아 수 감소세의 진짜 이유가 뭐냐? 분석이 좀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일단 절대적인 출생아 비율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대이고 그리고 더 낮아질 그런 예측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렇죠. 사실은 심각하죠. 굉장히 저출생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출생자 자체가 줄어서 입양 대상인 아동 자체가 줄은 것이 가장 첫 번째 주요한 이유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입양에 관해서 불편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특히나 있었던 때에 입양아 감소 추세가 더 심화됐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정인이 사건이라고 해서 그렇죠. 사실 원래 원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인이라는 입양아를 입양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본인의 자식이 아닌 이 입양 아동에 대해서만 굉장한 학대가 이루어졌고 대단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이제 학대를 당하다가 아동이 사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으면 입양을 하면 안 된다라는 네. 사회적인 지탄이라든지 비난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입양을 좀 섣불리 하면 안 되겠다. 혹시나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적인 제도가 조금 다듬어져 온 것도 사실은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입양 자체가 굉장히 좀 지금과 비교하면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입양아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입양의 날에 이루어진 유공자들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낳지 않은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건 어떨까? 만약에 세 번째부터 애를 낳는다면 그건 가슴으로 낳고 싶다. 처음으로 이제 남편한테 입양 얘기를 꺼내 봤는데 그럼 우리 한번 낳아보자 이러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 낳지 않아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래 기다리다가 나중엔 다 해외 입양을 많이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입양 역사는 좀 아픔 속에 시작이 됐어요. 수많은 6.25 전쟁 고아들을 돌봐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헐벗어서 못 돌보지 않느냐. 개선을 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이 됐죠? 예,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그 외국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키워줘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라 이거죠. 예,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54년에 보면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한국 아동 양호회를 보사부 산하에 설치를 해서 이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인 홀트 부부인데요. 네. 이 홀트 부부가 버림받은 생명들에게 어떤 양부모를 찾아줘야 된다 이런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서 본인도 8명 입양했죠.
부모가 8명의 그 입양아를 데리고 거기에다 다른 입양 대상 아이들까지 데리고 12명을 데리고 미국을 건너갑니다. 그렇죠. 55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이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맡을 홀트 양자회가 이듬해에 탄생을 하고요. 홀트 아동복지회 전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세기로 거의 그 3, 4개월 간격으로 입양아들을 미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홀트라는 말 들어본 분들 참 많으시죠. 당시 모습을 담은 대한뉴스의 영상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고아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홀트 여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여사의 이름을 붙인 홀트 양자회의는 전쟁으로 인한 혼혈아가 자라고 있는데 여사는 이들 버림받은 생명들의 양부모를 찾아줌으로써 하나의 인간이라도 되도록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영광스럽고 땅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는 해외 입양은 되도록 줄이고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늘리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어떤 그 입양제도 개편 방안에 보면은 핵심이 이제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 이것이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아동이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게 국가의 임무이기 때문에 친부모 손에서 키워질 수 없다면 그 친나라가 키우는 것이 책무에 맞다. 이런 것이 큰 방향이고 그래서 어떤 원 가정에서 키우기 어렵다라면 영구적인 양육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대책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정이 안 되면 다른 영구적인, 그러니까 영구적인 게 포인트예요. 영구적인 국내의 다른 가정. 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복지국가의 전범, 모델이라고 불리는 북유럽 3국 또 네덜란드가 외국인 아동의 입양을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네, 이 노르웨이라든지 이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서 네덜란드까지 사실은 이제 국제 입양을 중단을 한 건데요. 그 과거 사례들을 좀 지켜보니까 사실은 이 아동들의 인권 침해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왔다라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사실 70여 년간 국제 입양을 쭉 살펴보니까요. 아이들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채로 고아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입양을 지속하는 것은 아동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계속해서 자행시키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도 작년 11월에 입양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가장 큰 민간 입양센터인데요. 여기 한국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 중단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콕 집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한국 아동을 입양받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조치를 내린 겁니다. 스웨덴에 웁살라대라고 아주 명문대가 있는데 거기를 나온 고아들이 성공한 그런 스토리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자, 외국 정부의 이런 조치를 뒷받침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죠. 고아라면서 해외로 입양 간 아동이 알아보니까 입양기관의 서류 조작에 따른 가짜였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실화위원회 조사 결과 이제 나타난 것인데요. 해외로 입양 간 아동이 사실은 본인이 고아라고 알고 평생을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회봉사회에서 입양을 좀 간소화, 그러니까 좀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고아로 둔갑시켜서 이제 해외 입양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친부모의 정보도 다 남아 있고 얼마든지 이 입양아가 나중에라도 친부모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입양을 보내려면 친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아예 생략을 하고자 아이를 그냥 고아다라고 해서 사실은 해외 입양을 보낸 것이 드러났고요. 이런 사례는 사실은 진실화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런 일이까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좀 근절돼야겠죠. 끝으로요. 정부는 친부모 정보가 불분명한 이른바 무연고 아동도 어쨌든 뭐 입양을 가든 가정위탁을 하든 친부모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등록해서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입양을 갔더라도 나중에 친부모를 만나고 싶지만 사실상 내가 입양을 그때 당시 갔던 그 기관이 뭐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자료가 분실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 유전자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친부모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국내에 또 실종 아동을 찾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있죠. 혹시나 유전자를 양쪽에서 등록을 해놓으면 일치가 되면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이제 구축을 해서 친부모 찾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가슴으로 낳은 자식.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경제력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 품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동을 기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토요일 오전에는요, 한 주간의 핵심들을 간추려 모은 주간 정책인 이슈가 방송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